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케글 데이즈 미드업 인 서울이라는 행사이고요. 케글 데이즈는 케글의 오프라인 행사를 진행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미드업 이벤트는 로컬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케글 데이즈 미드업 인 서울은 서울에서 열리는 케글 데이즈 미드업 행사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라이프 위드 케글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의 오가나이저를 맡고 있고, 케글의 마스터 이상 분들께서 이 행사에 연사로 참여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마스터 이상이신 분께서는 신청을 해주시면은 다음 행사 때는 연사로 제가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늦게 오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벤트에 대한 얘기를 한 번만 더 얘기를 할게요. 제가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식사 혹은 티타임이라는 것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행사가 끝나는 시점에 계시는 유튜브 유저분들에게 추첨을 통해 두 분께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댓글로 이벤트 참가라고 외쳐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추첨을 진행할 거고요. 지금 외쳐주시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끝날 때 외쳐주시면은 제가 넣고 한번 랜덤 돌려보겠습니다. 김찰란이 너무 싫으시거나 너무 지역이 멀거나 시간이 정말 불가능하시거나 코비드-19이 염려될 수준으로 치솟는다면 상품권으로 대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왠지 상품이 상품권으로 확정된 기분이 들긴 하지만 끝까지 경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엔비디아의 스폰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내용은 제가 이 창이 공유되고 있는데 화면이 오늘 공유할 내용은 케글의 가치와 그리고 케글을 위한 팁들과 그리고 함께의 가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저를 아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제가 뭐 엄청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막 엄청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었지도 않기 때문에 저에 대한 소개를 잠깐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최대한 이제 케글에 관련된 부분에서 발전된 방향으로 뭔가 소개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김찰란이라고 하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어떤 복장을 입어야 될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편한 복장으로 약간 너드한 느낌으로 너디하게 준비를 했고요. 사진에서는 안경을 벗고 있지만 안경을 쓰고 있어서 실물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댓글을 확인하면서 계속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레이턴시가 있어서 답변이 늦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강의 후에 이 영상을 최대한 남겨두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수로 못 남기거나 한다면은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 방송으로 이렇게 웨비나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동영상으로 어떻게 저장하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지는 않아서 후에 남겨보도록 노려보겠습니다. 네, 저의 일단 프로필은 4개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케글과 링크드인 그리고 깃허브과 구글 스칼라 이렇게 4개를 준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케글인데요. 케글은 4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컴피티션, 데이터셋, 노트북스, 디스커션입니다. 여기에 케글을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설명을 드리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컴피티션이 가장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회 참가 부분이고요. 노트북스는 코드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드를 공유하고 투표를 받아서 그 가치가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데이터셋은 데이터셋을 공유하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제시하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문제를 만들어서 해결하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래서 데이터셋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디스커션은 대회를 참가하면서 혹은 대회가 끝난 뒤에 솔루션을 올려서 이제 말로써 뭔가 의견을 내거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리뷰를 한다던가 하는 것을 통해서 추천을 많이 받으면 가치를 인정받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케글은 이렇게 4개의 부분이 있고요. 티어는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익스퍼트, 컨트리뷰터, 노비스가 있어서요. 현재 노트북 분야에서 그랜드마스터는 34명, 마스터는 122명으로 합쳐서 156명 정도 됩니다. 14만 유저 중에 150명 정도가 마스터 이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소수이지 않은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인 분들도 많이 참가해서 많은 티어에 그랜드마스터, 마스터 티어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링크드인은 개발자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의 링크드인이 되게 잘 정리되어 있다던가 이것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많은 메시지들을 통해 네트워킹과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공유를 드립니다. 모든 헤드헌터가 그런 건 아니지만 무분별하고 책임감 없이 보내는 헤드헌터들의 메시지는 좀 귀찮긴 하지만요. 이곳에서 생각보다 현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네트워킹을 위해서 연락을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나 티타임을 함께 하면서 최근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기술이 많이 논의되고 집중되는지, 어떤 루트를 통해 최신 동향을 습득하는지 등에 대해서 나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링크드인을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네트워킹 함께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학사는 세종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물리학을 복수 전공해서 졸업했고요. 그리고 학사는 세종대학교에서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한양대학교에서 증강현실, 가상현실 관련된 혼합현실이라는 랩에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안에서 연구 주제를 정말 많이 가져가고 연구과제도 많이 수행했었는데 SCI 논문 한 편 정도 작성한 게 그나마 되게 큰 업적인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이제 그렇게 의미 있었던 일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첫 회사로 줌인터넷이라는 곳에서 전문 연구요원으로 복무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는 갭을 보내고 있습니다. 2주 뒤에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직할 예정이고 서울에서 이제 캐글데이즈 미드업의 오가나이저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HP와 엔비디아에서 글로벌 앰버서더라고 하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역할을 맡게 되었는데 그런 스폰서십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조금 더 뒤에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칼라인데요. 뭐 많이 부족한 사이테이션이고 되게 찌라시 같은 논문들이 많아서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석사라는 것을 감안하고 봐주세요. 제가 여기 이걸 공유하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AR, VR 랩에 있으면서 스테가노그래피라는 특이한 분야를 연구를 했고 그러면서도 모멘텀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분야를 함께 연구했습니다. 최근에는 ECCV에서 데이터 이피션트 딥 러닝 워크숍 컴피티션의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서 3등의 성적을 내서 테크니컬 리포트도 작성을 했었고요. 대부분의 논문은 대학원에서 쓴 것이고 회사에서 쓴 건 거의 없고요. 회사에서 연구를 계속 못한 게 아쉽고 그래서 캐글을 좀 더 즐긴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경우에 계신 분들은 캐글을 매우 즐겁게 하실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연구를 하고 싶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지금 회사에서는 뭔가 좀 엔지니어링적인 걸 많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캐글을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itHub인데요. GitHub은 사실 제가 그렇게 공유할 만한 리포지토리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부끄럽지만 오가나이제이션을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팀을 이루고 무언가 해나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저를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커뮤니티를 계속 형성해 나가시면은 동기부여도 좋고 그리고 더 큰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업에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는 모습이 저는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가 정말 코드를 잘 정리해서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고요. 구글은 공유를 정말 많이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코드가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공감하실지 모르겠지만 구글은 약간 천재들이 만들어주고 이해하려면 이해해봐 이런 느낌이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이제 컴퓨터 비전 관련한 전공이지만 어썸 QA 같은 리포지토리를 관리하는 것처럼 NLP 쪽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뭐 케라스와 프로핏의 몇 이슈를 해결해서 컨트리뷰트를 한 경험도 있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는 생성 모델에 관심이 많고 이전 회사에서 마지막으로 하던 일도 생성 모델이고 앞으로 가게 될 회사에서 하게 될 일도 생성 모델 쪽입니다. 그래서 이전 회사에서 일들을 깔끔하게 다 마무리하고 싶어서 배포까지 완료하다 보니 5개의 모듈을 길랩 CI/CD와 연동해서 컨테이너 형태로 자동 배포를 하였고요. 그러다 보니 쿠버네티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서 현재는 생성 모델과 쿠버네티스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책도 한 편 집필했었는데 관심 있으신 분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글데이즈 한국 오가나이저는 이제 링크드인 컨택을 통해서 선정되었고요. 마찬가지로 HP, 엔비디아 스폰서십도 링크드인 컨택트를 통해서
미국 본사 직원들과 30분간의 영어 면접을 통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개인적인 역량보다는 오픈 소스에 대한 컨트리뷰트나 팀으로의 가치를 높게 평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심할 때는 혼자서 4개의 스터디 그룹을 동시에 운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의 중요성을 점점 깨닫고 있고, 이제는 12명의 운영진을 구성해서 7개의 스터디 그룹을 운영하는 가짜 연구소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땡땡 연구소가 저는 정말 좋았었는데 논문 리뷰를 무료로 볼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멤버십이라는 게 생기면서. 그래서 그런 것을 뭔가 대체하고자 가짜 연구소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안에서 가치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아직 부족하지만 널리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HP 엔비디아의 글로벌 데이터 사이언스 앰버서더에 대한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킥오프 회의를 진행했어요. 전 세계에 시간을 맞추는 매우 힘들었었는데, 다행히 저는 10시 반 저녁이었는데 새벽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올해 코호트로는 17명의 글로벌 앰버서더가 있고, 그 중에 11명이 캐글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캐글 활동하시면서 많이 보신 얼굴들이나 이름이 있으실 거예요. 정말 유명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정말 많이 부족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팀이나 스터디 그룹이나 오픈하는 이런 가치를 통해서 좀 높게 평가받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관련한 오퍼레이터 분들과 스폰서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50여 명이 전 세계적으로 참여했었는데, 확실히 외국 분들은 네트워킹을 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활용하여 저도 엔비디아 한국지사분과 연락하여 이 후원을 받아서 이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소개를 너무 많이 해버린 것 같은데, 까놓고 보면 사실 별거 없는 프로필입니다. 그냥 캐글 덕후 정도로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천재 개발자라는 타이틀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개발자라는 타이틀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글로 인해 변화된 저의 삶을 조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하고 있는 화면이 잘 공유되고 있죠? 네. 캐글은 정말 많은 분야에 대한 대회가 개최된다고 생각합니다. 테이블 데이터, 정형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그멘테이션, NLP, 제너레이티브 모델, 리인포스 러닝, 요즘에는 코로나 관련된 분야와 신약 개발 분야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의 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분야의 전문인이어야 할까요? 아니죠.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혹은 머신러닝, 딥러닝 리서처, 엔지니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도메인의 지식이든 입력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경험을 어디서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캐글입니다. 고수들의 노트북과 디스커션을 통해 새로운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특히 ML, DL과 관련된 관점에서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치가 아닐까요? 최신 정보에 대한 빠른 습득, 정말 믿지 못하실 겁니다. 대회와 관련된 논문이 게재되면 디스커션에 바로 언급이 됩니다. 정말 미쳤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그것이 적용된 코드가 노트북에 공유가 됩니다. 믿기시나요? 이로부터 GitHub 리포지토리에 정리해서 올려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심지어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며 아카이브 논문이라도 작성해서 공유해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대회에 참여하고 있으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이러한 기술이 제안되고 적용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대회에 집중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컨텍스트는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유되는 자료를 즐기실 수 있는 선에서 캐글을 활용해 보시는 것을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캐글에는 여러 문제가 있고 그에 대한 실행 가능한 노트북들이 제공됩니다. 깃허브에 올라와 있는 코드들은 구동하기도 어렵고 인스트럭션이나 도큐멘테이션이 잘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버전의 문제도 되게 많죠. 하지만 캐글의 코드는 보통 하나의 노트북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아이파이썬 노트북 안에서요. 복잡한 경우에는 데이터를 올려두고 불러와서 사용하지만 설치 및 세팅에 관련된 모든 코드들이 노트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노트북을 실행하면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정답의 형식에 맞게 결과를 저장하는 것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러한 코드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혹시 깃허브에서만 코드를 구하신다면 캐글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하나의 데이터셋에 여러 노트북이 있기 때문에 여러 모델과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비교하기에도 좋습니다. 캐글의 가치의 또 다른 것은 네트워킹이 있습니다. 사실 외국분들과 많이 하긴 하지만 한국의 진취적인 분들은 이것을 통해서도 컨택을 하시더라고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과 연락을 통해 식사와 티타임을 가진 적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이니까 벌써 1년 전쯤에 활발하긴 했지만 서로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논문이나 주제가 힙한지, 어디서부터 최신 기술을 습득하고 공유하는지 등에 대해서 나누었고 이직 제안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를 링크드인 통해서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저에 대한 소개에도 있었던 책의 저자나 앰버서더, 장학금과 이직의 기회들도 저는 케글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케글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해주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면접을 볼 때 케글을 얘기해봤자 실무보다는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연구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실제로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실보다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꼬고 꼬거든요. 예를 들어 뭐 크레딧 카드 트랜잭션에 대한 대회라면 컬럼에 대한 정보를 정직하게 안 주고 불필요한 데이터를 추가하거나 여러 데이터를 혼합합니다. 아웃라이어도 많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적어도 PCA라도 돌려서 각 컬럼이 어떠한 정보를 갖고 있는지 은닉합니다. 프라이버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도 있고 다른 경쟁사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며 이 대회를 통해 얻게 되는 지식과 접근법, 코드들을 온전히 본인들의 이익으로 취하기 위함일 수도 있지만 대회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접근하는 문제보다 쉬울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는 마치 하버드 타이틀을 가져서 와우라고 하는 것처럼 케글 마스터는 와우라는 타이틀을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컴퓨테이션 분야에서는 마스터 이상이 전 세계에 1600명 정도, 노트북에서는 150명 정도밖에 없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세요. 한국에 요즘에 MLDR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 세계에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한국에서 100여 명, 1000명 정도의 안에만 들어도 엄청 대단한 사람일 텐데 세계에서 그런 수준이니까 엄청나게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겠죠.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참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수치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나 한국을 제외한 외국에서는 정말 높은 가치로 여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구글로 취업한 전 직장 동료 회사가 있습니다. 그분도 저와 함께 케글 팀을 이루어서 대회에서 은메달을 경험했었는데요. 케글에 대한 경험이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정확하게 케글 인사팀이 아니니까 확신을 할 수 없고 그분은 알고리즘도 정말 잘 푸셔서 알고리즘의 강점을 갖고 계신 분이기는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스펙을 위해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케글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가짜 연구소와 함께라면 더 좋을 것이고요. 그래서 케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케글의 컴피티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대회를 참가하는 부분이죠. 이거는 어떤 기업이나 단체가 문제를 이제 케글을 통해서 제시를 하고 상금이나 아니면은 이제 리소스 같은 거를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3개월 정도의 대회 기간이 주어지고 그 안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낸 팀이 상금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메달을 받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제로 가져온 거는 이제 컴퓨터 비전, 오브젝트 디텍션과 관련된 대회인데요. 미를 찾는 대회인 글로벌 위트 디텍션에 참여했던 경험을 통해서 컴피티션에 대한 예시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대회는 ECCV의 CVPPP라는 워크샵에서 주최한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학회와도 관련해서 대회가 열린다는 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학회와 워크샵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다른 데서도 많이 열리긴 하지만 케글에서도 열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컴피티션에서 챌린징한 부분은 글로벌한 밀이기 때문에 품종이 다양합니다. 그리고 이금의 정도도 다양해서 초록색부터 노란 빛깔까지 다양했었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 수염 같은 게 길게 자라났는데 그게 이제 밀끼리 겹쳐지면서 방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디텍션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미쳤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디스커션에서 이에 대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방법을 제안한 사람도 몇몇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진 않았지만요. 저는 이 대회에 좀 시간을 많이 쓰면서 참가를 했었는데 욜로 라이센스 이슈로 인해서 핑계이긴 하지만 높은 성적을 얻지 못해 아쉽게 상위 13%로 대회를 마무리했었습니다. 욜로 라이센스 이슈에 대해서는 뒤에서 이제 룰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에도 이 대회를 참여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일단 욜로 V5와 Efficient Dat에 대해서 원하는 본을 바꿔서 학습하고 추론하는 수준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단순히 논문을 보는 것보다는 내부 구조에도 훨씬 친숙해졌고요. 욜로 V5는 사실 논문이 없긴 하지만요.
이제 그리고 또 다음 줄로 가면은 이제 WBF와 같은 여러 개의 후보 박스 중에 선택하는 기법으로 여기서는 앙상블 할 때 사용했는데요. ZF 터보라는 케글에서 유명한 유저가 있는데 그 유저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아카이브로 이제 작성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아래에 레퍼런스를 적어줬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NMS, Non Maximal Suppression은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후보가 되는 박스들 중에서 가장 IOU가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WBF는 후보가 되는 박스들을 평균을 내어 박스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Non Maximal Suppression은 하나를 이제 가장 적합한 하나를 추출하는 거라면 WBF는 걔네들이 이제 평균 내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이제 모델마다 가중치를 두어 평균 내어서 앙상블을 하고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Weighted Boxes Fusion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또 제가 거기서 배웠던 거는 경험했던 거는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과 수도 레이블링인데요. 사실 이거는 최종적인 성능을 낼 때 매우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다들 다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보통 케라스를 주로 많이 사용을 했었고 제가 집필한 책도 케라스 기반이지만 요즘에는 파이토치로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에 관한 부분에서는 파이토치가 많이 사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케글에 대회 참가할 때 모두 파이토치 코드만 최근엔 사용하고 있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TTA나 수도 레이블링도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배운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노트북은 이런 식으로 공유가 됩니다. 추천수와 댓글 수를 보시면 얼마나 커뮤니티가 활발하신 줄 아실 수 있겠죠. 이건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글로벌 비트 디텍션에 대한 노트북 공유인데 투표가 많은 순으로 정렬해서 보여드린 겁니다. 모두 케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코드이기 때문에 유사한 주제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에는 케글 노트북이 아주 좋은 소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델들도 다양하고 EDA 같은 것도 있고 트레이닝 코드, 인퍼런스 코드, 뭐 앙상블하는 코드, 수도 레이블링 하는 코드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이제 DETR이라고 해서 디텍션을 트랜스포머 모델로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도 공유가 바로 됐어요.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래서 정말 좋았는데 실제로 저도 이제 트레이닝을 해봤었는데 학습은 잘 안 되더라고요. 학습 데이터가 많이 적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대회에는 이제 DETR은 조금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케글 노트북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추가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공유한 노트북을 소개해드릴게요. 케글에서 공유된 노트북은 EDA와 베이스라인 모델 그리고 앙상블하여 최종 성능을 내는 것이 보통은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 외에도 도움이 되는 노트북들이 많이 있는데요. 부족하지만 제가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노트북을 하나 예시로 공유드립니다. 이 대회는 분자 특성을 예측하는 대회였고 대회 주최 측 인버전이 제공한 베이스라인 코드로부터 개선한 노트북을 공유를 제가 했습니다. 그 코드에 보면은 이제 디스턴스를 개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데 실행할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연구에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개선해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위에 from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원래 코드는 이제 7분 정도 걸리던 연산이었는데 제가 코드를 바꾸고 나서는 1초 정도 걸리는 연산으로 바꾼 건데요. 친절하게도 이제 원래 글에 있었던 베이스라인 모델의 글에 있었던 주석에 보면은 There's a way to speed this up 이라는 커멘트가 있어서 numpy 연산으로 변환해서 제가 해결해 봤습니다. 판다스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어플라이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항상 느끼지만 매우 느리더라고요. 가능한 numpy로 전환해서 연산하는 방법을 저는 조금 많이 더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코드지만 7분을 1초로 줄였고 174개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 대회는 총 2,749팀이 참가했었고 저의 코드로 연구 시간을 많이 단축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대회에서 성적이 좋지는 못했지만요. 이렇듯 케글에서는 MLDL에 관한 다양한 것들이 공유되고 가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흥미가 생기지 않으시나요? 디스커션은 컴피티션 중간에도 매우 활발하며 많은 아이디어와 실험 결과들을 공유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최신 논문에 대한 소식도 자주 올라오고요. 컴피티션이 끝나고 올라오는 솔루션은 정말 좋은 자료가 됩니다. 컴피티션을 참가했다면 어떤 부분이 나와 혹은 우리 팀과 다른지 확인해보며 다음 스텝을 생각할 수 있게끔 합니다. 혼자서 이제 모델을 학습하고 막 하다 보면은 다음 스텝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학습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 정도 성능이 나왔다.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데모 페이지 만들어서 성능을 보면서 스레시홀드 조금 바꿔서 이 정도 선에서 잘라서 서비스 하자, 이 정도는 손해 보자, 이 정도는 그냥 손으로 걸러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스텝을 생각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선배가 있으면은, 좋은 팀원들이 있으면은 그런 거를 들을 수 있지만 실제로 그런 경우들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케글에서는 솔루션들을 많이 올립니다. 디테일드 솔루션, 이 글 제목만 해도 디테일하게 올라오죠. 이 정도의 실전 테크닉, 경험, 어스펙트, 인사이트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은 정말 케글 뿐입니다. 이 대회는 이제 트윗 센티멘트 익스트랙션이라는 대회인데 저도 이 대회에 참여해서 은메달의 성적을 거뒀었는데요. 이 대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푸는 대표적인 NLP 문제 중 하나인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감정 분석과 퀘스천 앤서링, 질의응답의 문제를 결합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센티멘트 익스트랙션이라는 문제예요. 케글은 대회를 낼 때도 단순하게 안 내고 이렇게 재밌게 낸답니다. 흥미롭죠? 다른 부분은 크게 안 짚고 여기 모델스라는 부분만 봐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보시면은 로버타 베이스라인 모델에다가 이제 스쿼드 2.0으로 파인 튜닝한 모델을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활용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모델은 이제 로버타의 라지 모델에 스쿼드 2.0 파인 튜닝한 모델, 그리고 디스틸 로버타의 베이스라인 모델, 그리고 엑셀넷의 베이스라인 케이스 모델. 네, 이거 보시면은 베이스 케이스 모델, 이렇게 보시면 4개의 모델을 사용했는데 저는 사실 로버타 하나만 사용했었는데 뭐 알버트나 일렉트라 이런 모델도 테스트는 해봤었는데 저는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로버타 하나만 해도 빡셌었는데 이렇게 많은 모델들을 잘 활용하신 건 대단한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자카드 로스라는 걸 사용했어요. 자카드가 비교하는 매트릭을 이제 자카드로 하는 게 이제 몇 개나 겹치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걸 이제 소프트하게 이제 그걸 이제 스무스하게 조금 바꾼 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로스를 바꿨는지까지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밑에 이제 더 글들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을 보면서 어떻게 어떤 모델로 어떤 로스 아니면 어떤 학습 전략, 여기 보시면 뭐 멀티 세이블 드랍아웃이나 아담 웨이트 디케이, 뭐 리니어 웜업 스케줄러, 뭐 러닝 레이 스케줄러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거 사용했었는지, 어떤 인투이션을 갖고 이런 값을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알파 값을 어떻게 설정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케글의 디스커션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케글들을 통해서 많은 문제들 해결 방법들을 이해하시고 경험하시고 이 지식을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케글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진짜 오래 한 것 같아요. 1시간이라는 시간인데 벌써 30분이 지났네요. 이제 모두에게 중요하다는 걸 잘 전달되었을 것 같아요. 제가 케글을 통해서 얻었던 기회들, 그리고 컴피티션과 노트북과 디스커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지식들, 그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저만의 팁을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저만의 팁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부끄럽기는 한데 3개의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룰스와 워크플로우와 메모, 이렇게 3가지입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 규칙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규칙을 잘 이해하는 것부터 안 된다면 대회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달릴 줄은 알지만 50m 달리기 규칙을 모른다면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규칙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케글을 어느 정도 경험했다면 익숙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번은 확실히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규칙을 어기지만 않으면 되겠지 뿐만 아니라 잘 모르는 규칙을 통해서 기회와 시간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규칙과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버뷰와 룰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대회를 참가하기 위해서는 룰스 업섹턴스를 해야만 합니다. 그 과정에서 보통 규칙을 읽지 않고 업섹트 버튼을 누르기 바쁜데요. 대회 룰스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회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버뷰를 살펴봐야 합니다. 점수를 매기는 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살펴봐야 합니다. 혹시 대회 규칙이나 문제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신다면 디스커션을 통해 질문하거나 타인이 질문한 내용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다 했다고 하더라도 디스커션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녀석들은 주최 측과 운영진의 공지사항인데요. 외부 데이터 사용에 대한 규칙이 추가되어 있는 경우, 혹은 그것을 위한 스레드, 그리고 팀원을 찾기 위한 스레드, 뭐 ECV와 같은 학회와
학회나 이제 워크숍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학회에 대한 정보, 논란이 생길 경우 추가적으로 룰을 구체화하거나 대회 규칙이 변경돼 업데이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디스커션에 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에요. 룰에 보면 이제 리미츠가 있어요. 리미츠의 대표적인 게 두 개가 있는데, 팀 리미츠는 팀원수 제한입니다. 일반적으로 5명으로 제한되고요. 케글 노트북은 GPU, TPU 사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사용 시간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제한 시간이. 그래서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한 시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30시간 정도 제한이 되어 있고요. 계속 변동이 조금씩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팀원별로 각각 제한되기 때문에 팀을 만든다고 해서 5명이 30시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건 아니고 각각 30시간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GPU와 TPU 사용 시간은 팀이 된다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서브미션 리미츠인데요. 서브미션 리미츠는 팀별로 제한이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프라이빗 쉐어링이 있지만 팀을 구성하지 않는 것, 배틀그라운드의 이제 티밍 같은 건데,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됩니다. 룰을 어기는 거거든요. 팀이 아니면 프라이빗한 정보를 공유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혼자서 여러 개의 계정으로 서브미션을 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서브미션 리밋은 정답을 제출하는 건데 하루에 보통 5번 정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팀을 구성하게 되면은 5명이서 5번 하면 25번을 제출할 수 있잖아요. 근데 팀을 만들게 되면은 팀 전체가 하루에 5번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한 명당 한 번씩 할 수 있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20번의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게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팀을 하면서, 팀은 구성을 안 했지만 프라이빗하게 쉐어링하면서 서브미션을 많이 하는 그러한 꼼수 같은 걸 사용하는데, 그런 걸 하다가 걸리게 되면은 이제 탈락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서브미션 리미츠가 있다는 것이 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어겨서 이제 걸린 경우들이 꽤 많이 나타납니다. 시간과 IP로 인해서 추적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 해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케글의 뭐 고질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는 한데, 사실 많이 제출하는 게 유리하긴 하지만 완전한 정답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퍼블릭 리더보드에서만 점수가 높은 거기 때문에 오버핏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회 마지막에 채점할 때는 이제 프라이빗한 데이터셋에서도 숨겨져 있던 점수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이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오버핏한 결과가 있어서 대회가 끝났을 때 대회 순위가 확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끔 프라이빗 데이터셋이 없는 대회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러한 꼼수가 난무하는 것 같아서 저는 참여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공정하기 위해서 소스 코드를 꼭 제출해서 실행해야만 하는 노트북 컴피티션과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케글이 지향하는 바인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점수를 냈는지까지 증명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만큼 대회가 공정하고 깐깐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CPMP라는 케글에서 유명한 그랜드마스터 유저가 있습니다. 탑 10 안에 들 정도로, 컴피티션에서 탑 10 안에 들 정도로 매우 뛰어난 그랜드마스터이신데, 그분은 이제 톡식 커멘트 컴피티션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11등으로 금메달권이었으나 팀원 중 한 명이 팀을 구성하기 전에 다수의 계정으로 서미션 한 게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팀 전체가 탈락해 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CPMP님은 매우 슬퍼하시면서 금메달을 날려버린 것을 디스커션에 공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기억을 하시고, 룰이 정말 중요하다는 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여러 계정으로 서브미션 했는지 체크하지 않고 팀을 구성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요.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 외에는요.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고요. 하나의 계정만 사용해야 하고, 팀 밖으로는 프라이빗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셔서 케글의 규칙들을 다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글로벌 비트 디텍션이라는 대회에 라이센스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거와 관련된 거를 연결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규칙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겪었던 최악의 경험에 대해서 공유 드리는 건데요.
사실 저도 규칙을 잘 안 보는 편이었습니다. 이 대회에서 저는 이제 YOLO V5라는 모델이 저의 장비에 적합해서 Efficient Death보다는 학습 시간이 적게 걸리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YOLO V5를 열심히 학습하고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학습 전략은 이미 여러 차례 수정해서 5폴드로 모델을 학습했고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에 수도 레이블링까지 해서 결과를 제출한 상태였어요. 3개월의 대회 기간 중에 2개월 정도를 그렇게 소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종료가 한 달 남은 시점에 라이센스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어요. 룰에 MIT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코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YOLO V5 GitHub에 보니까 YOLO V5는 MIT 라이센스를 위반하는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YOLO V5로 성능을 내던 모든 사람들은 분노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당시에 모든 최상위권은 사실 YOLO V5 모델이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결국 이 룰은 끝까지 고수되어서 YOLO V5로 구성된 코드는 채점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회가 한 달 남은 시점에 Efficient Death로 갈아타서 학습을 다시 시작했고요. 계획했던 아이디어들도 다 적용시키지 못한 채 상위 13%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책 쓰는 기간 동안 케그를 못했었고 정말 오랜만에 집중해서 참여했었던 대회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맞아야 너무나도 안타까웠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결과를 마주하지 않으시려면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시려면 룰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이제 오버뷰의 이제 디스크립션과 이밸류에이션을 예시로 설명을 드릴게요. 오버뷰가 왜 중요한지. 오버뷰에서 보시면은 이제 제가 사실은 데이터 분석가보다는 인공지능 모델러에 조금 가까운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최신의 모델 아키텍처, 로스를 어떻게 바꿀지, 뭐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나 테스트 타임 어그멘테이션, 뭐 세미 슈퍼바이즈드 러닝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았지 EDA는 조금 관심이 적은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충격적인 경험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케글 대회가 끝나고 디스커션에 상위권에 있는 사람이 리뷰를 했는데 문제 정의부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그 디스커션은 이제 모델이 맨 첫 줄에 있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문제 정의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피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처를 의미적으로 서술을 한 다음에 수식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그리고 각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그 피처를 계산하는, 그래서 그걸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디스커션에 적혀 있었는데 다른 이들과 차별되는 그 피처를 통해서 상금권에 도달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 문제 정의는 오버뷰의 디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에서부터 시작했고 저는 그 시작부터 그에게 뒤처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이 오버뷰의 디스크립션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트릭은 대회 점수를 매기는 방식인데 목적 함수가 이와 최대한 유사하다면 가장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 특히 제너레이티브 모델 같은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해 추가된 텀이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 가져온 이 예시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에 관련된 대회 제너레이티브 도그 이미지스의 이밸류에이션을 가져온 건데요. 말 그대로 강아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대회였어요. 학습 데이터도 이제 강아지 이미지가 주어지고요.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보통 FID와 인셉션 스코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FID에서는 인셉션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중간 계층에서 피처를 추출하고 그 다음 뭐 다별량 가우스 분포를 사용해서 이러한 피처에 대한 데이터 분포를 모델링하고요. 그래서 모델로 생성한 강아지 이미지들의 분포와 정답 이미지의 디스턴스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디스턴스가 가까우면은 뭐 잘 생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강아지 이미지를 외워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학습 이미지를 그대로 복붙해내는 메모라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는 거죠. 이 대회에서는 10,000개의 강아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였는데 10,000개의 클래스로 강아지를 학습해서 생성한다면 메모라이제이션이 가능하겠죠. 이를 막기 위해서 케글은 하나의 텀을 더 추가합니다. 이미지와 학습 이미지와 디스턴스를 추가한 건데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이제 MIFID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트릭을 이해를 해야 학습 이미지로부터는 이제 조금 다르면서 강아지 이미지를 생성해내는 그러한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이렇듯 이제 케글은 이런 문제를 잘 내는
대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시간이 루즈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댓글을 계속 확인했어야 되는데 가짜연구소에 대한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할게요. 타임라인에 대한 얘기를 조금 적어놨었는데 최대한 짧게 하고 스킵을 하도록 할게요. 타임라인 되게 중요해요. 한국 시간으로 바꿔서 생각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리고 점수를 바로 제출하는 대회에서는 타임라인 직전에 제출을 해도 되지만 정답 파일을 제출하는 게 아니라 노트북 컴피티션의 경우에는 노트북을 실행하고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노트북이 실행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를 execution info에서 확인을 하시고 데드라인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커널 올리 컴피티션, 노트북 올리 컴피티션인데 예전에는 이제 케글에서 커널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요즘에는 노트북이라고 용어가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가 보이시면 동일한 단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써 있는 런타임이 있죠. 그래서 서브미션을 할 때,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대회에 대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계산을 하고 서브미션을 한 결과를 낼 때, 정답을 제출할 때 9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는 규칙입니다. 이건 다 대회마다 다른데 보통 9시간 주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CPU로 할 때 16기가인데 GPU로 할 때 13기가로 램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도 CPU에서 GPU로 돌렸는데 메모리가 부족하다는 에러가 뜨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CPU에서 GPU로 바꿨는데 그러지 해서 찾아봤더니 램이 줄어들어 있더라고요. 이건 대회마다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액세스가 enabled 되어 있고 disabled, 여기서는 no라고 되어 있죠.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wget이나 pip 인스톨을 사용할 수 없고요. 모두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익스터널 데이터도 제한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디스커션에 익스터널 데이터 스레드에 꼭 올리고 사용해야 되고요. 다른 사람이 스레드에 이미 올렸으면 중복적으로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이 정도까지 하면은 대회 참가에 대한 룰과 오버뷰에 대한 설명이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회에 참가하실 수 있는 정보 정도는 이제 습득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의 워크플로우를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대회를 저는 어떤 식으로 참가하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다짜고짜 베이스라인 모델부터 돌려봅니다. 그래서 정답 제출까지 해봐요. 왜냐면은 해당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정도의 장비를 내가 갖춘 것인지 검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런타임 이내에 다 돌릴 수 있는지 연구하려는 장비 혹은 환경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글 노트북에서 그냥 실행해보는 게 아니라 케글 노트북에 있는 코드를 제 장비에 가져와서 학습 코드를 돌려본다던가, 그럼 서브미셔널 모델이 뭔가 학습된 게 나오면 그걸 모델을 이제 케글에다가 업로드하고 불러와서 인퍼런스에서 정답을 제출하는 그런 과정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저는 보통 콜랩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콜랩 환경에서 학습이 가능할지도 고려를 해보고요. 그리고 5폴드까지 학습하였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지, 모델을 여러 개 앙상블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몇 개의 모델까지 내가 연구해 볼 수 있을지, 실험해 볼 수 있을지, 모델 사이즈를 늘리는 것이 가능할지, 에이펙스로 믹스드 프리시전을 했을 때 몇 배치까지 돌릴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베이스라인 코드를 제 개발 환경에서 수행하고 그 결과를 서브미션하는 모든 과정을 거치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전 대회에 참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베이스라인 서브미션은 저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케글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코드를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코드를 그냥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냥 다짜고짜 실행만 먼저 해보시는 것도 좋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열심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오버뷰로부터 문제를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시작해서 데이터 전처리 및 분석을 수행하고 모델링 및 모델 학습을 거쳐 학습된 모델로 추론 및 후처리를 수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앙상블 및 스태킹을 통해 안정적인 최종 성능을 끌어올리고요. 사실 이 과정을 저는 제로부터 시작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이 정의한 문제를 많이 참고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어프로치를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EDA 커널, 대회가 시작되면 EDA 커널부터 올라와요. 데이터 분석 코드부터. 그럼 그것들을 확인해서 분석하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분석한 거 보고서 인사이트를 넣고 그 코드를 조금 바꿔서 다른 피처나 다른 코릴레이션 같은 걸 보고 다른 데이터 분포를 보고 확인하고 합니다. 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코드에서 수정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네, 바이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대회에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네, 파이드님께서도 답변을 해주셨네요. 그래서 대회에서는 정말 기초적인 코드가 주어지고요. 대회를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코드를 많이 공유해요. 왜냐하면은 노트북에서 투표를 받으면 그 투표 받은 걸로 이제 노트북에서 메달을 받게 되고, 그럼 노트북에서의 이제 티어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럼 메달충이었어요. 투표충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투표를 많이 받아서 이제 메달을 받고 마스터 티어가 된 거죠. 그래서 대회가 시작하면은 빨리 코드를 올리려고 해요. 빨리 데이터를 분석해서 EDA 커널을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빨리 모델 학습하는 코드를 만들어서 올려야겠다. 빨리 인사이트를 얻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서 올려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코드가 진짜 많이 올라옵니다. 서로 추천을 받고 싶어 안달이 난 사람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대회 참여하는 것보다 그거에 더 관심이 많은 분들도 있어요. 남의 코드를 보는 거가 가능한 게 아니라 프라이빗하게 자신의 코드는 계속 올라가는데요. 퍼블릭하게 전환을 할 수 있어요. 공개를 하도록.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걸 공유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을 수 있게 하고 디스커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댓글 많은 건 150개까지도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타이핑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은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 부분은 왜 이런 걸 썼냐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그 노트북이 오히려 또 발전하기도 합니다. 순서라기보다는 이제 투표를 많이 받으면 되는데, 먼저 이제 인사이트를 제안한 사람이 많은 투표를 받게 되겠죠. 대회마다 다르긴 한데 외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뭐 파라미터나 웨이트를 외부에서 학습하고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GPU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 맞습니다. 네. 이 페이지에서 질문을 하다 보니 질의응답 하다 보니 놓쳤는데 다시 이어가면은 이 프로세스들은 사실 저는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교과서적이고 어디 가도 이러한 정보는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두세 달 계획하고 수행하는 이들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션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노션에 이런 식으로 맨 밑에 있는 것처럼 적어두고 팀원들과 함께 수행하는 편입니다. 해당하는 주에 볼드 처리와 배경색을 두어서 강조해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요. 대회가 8주 정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한 예시고요. 주어진 기간이 다르다면 좀 더 다르게 접근할 수 있었겠죠. 일반적인 업무와 다른 점은 이제 기술조사 및 시장조사 프로세스가 없는 건데요. 기술조사는 저는 Papers with Code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제가 1시간 행사를 준비했는데 발표를 준비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들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Papers with Code 아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최신 논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브라우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소타를 누르면은 이런 컴피티션들이 이런 태스크들이 나오고, 이 태스크 들어가면은 벤치마크에 이제 데이터셋 리스트가 나와요. 그럼 데이터셋을 누르면은 거기에서 이제 시간대별로 봤을 때 소타가 어떤 모델인지, 그리고 현재 이 랭킹도 나타나고 AP로 기준으로, 그리고 코드가 있으면은 오피셜한 코드가 있으면은 GitHub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페이퍼로도 연결이 되고. 그래서 저는 자료 조사를 할 때 여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또 드리는 팁 중에 하나는 콜랩을 이용해서 학습할 때에 이제 GPU가 많은 사람이 유리한 게 맞냐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GPU가 많은 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오랫동안 많이 학습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5개의 구글 계정을 가지고 이 폴더를 공유를 해서 폴드 0부터 폴드 4까지 5개를 만들고 각각의 계정으로 학습을 돌렸어요. 그래서 5개를 동시에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GPU가 없으신 분들은 콜랩을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이렇게 GPU가 여러 개 필요할 때는 구글 계정을 여러 개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구글 계정은 자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회를 참가할 때 디렉토리 구성인데 저는 이렇게 해놨어요. 케글 디렉토리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대회 디렉토리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인풋 데이터는 이제 대회에서 주어진 데이터들을 다 집어넣고요. 모델 데이터 안에 제가 이제 개발하는 코드들이 들어가고, EDA 커널들, EDA 노트북들은 어널리시스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델에서 만약에 욜로 V5 같은 모델을 사용한다면 욜로 V5 코드들은 디펜더스에다 넣어놓고요. 임포트해서 이제 사용하고요. 그리고
아웃풋에서는 이제 학습된 가중치들이 이제 아웃풋에 저장이 되고, 보통 이제 폴더 이름은 날짜나 뭐 버전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아웃풋 안에 이제 이제 저장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콜랩에서 세팅할 때의 팁인데요. 사실 콜랩 환경에서는 설치를 매번 해줘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치하는 과정은 이제 PIP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대회에서도, 케글에서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야 돼요. 케글에서도 이제 환경이 가상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콜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가져와서 설치를 하는데, 뭐 유명한 것들 PIPI 있는 거는 이제 PIP 인스톨러 그냥 가져와서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이런 휠 파일 같은 거를 넣어놓고 가져와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인터넷 액세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 파일을 데이터셋에 추가해서 이렇게 PIP 인스톨로 해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git 클론 해가지고 그걸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이렇게 패스에 어펜드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저는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글로벌 비트 디텍션 참여했었을 때 efficient dat이랑 뭐 weighted boxes fusion 같은 거 가져와서 사용했을 때의 코드인 것 같습니다. 질문에 이제 세 번째가 뭐였는지 여쭤보셨는데, 마지막은 이제 메모입니다. 메모. 초기 아이디어 단계에서 다양한 어프로치 브랜치 만들기부터 이제 설명을 시작을 하는데요. 대회를 참가하다 보면은 내가 이 어프로치를 했었나? 러닝레이스를 저번에 몇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몇으로 바꿨지? 이런 것들을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전별로 메모를 다 잘 해놔야 돼요. 특히 이제 혼자 할 때보다 이제 팀으로 같이 할 때는 정말 많이 해야겠죠. 그리고 초기의 단계에는 아이디어가 넘쳐나는데 나중에 가면은 아이디어가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 다양한 어프로치 브랜치들을 만들어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저는 이제 노션으로 하는 거를 가장 추천드리고요. 아니면 노트에 적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디스커션을 일주일에 한 번씩 리뷰하면서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이제 어프로치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저는 어프로치 브랜치라는 걸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씩 체크해보면서 이건 성공, 이건 실패, 이런 식으로 적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 비단 케글뿐만 아니라 머신러닝, 딥러닝에서 문제 해결하는 방법에도 사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바꾸었는지 메모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적어도 노트북에 마크다운이라도 메모를 해두면은 커밋할 때마다 버전이 카운트 되는데 메모한 것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노션을 통해서 정리하고 팀원들과 공유했을 때 이제 대회 막바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번의 서브미션 기회가 있는데 팀원이 5명이면은 평균적으로 1명밖에 안 되거든요. 한 명당 한 번밖에 못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프로치들을 잘 정리해서 서브미션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대한 기록도 매우 중요한데요. 학습 시간, 실행 시간, 제출 시간, 이런 거 확인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데드라인이 얼마 남았을 때 내가 이 정도 몇 번 더 학습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시도들을 몇 번 더 해볼 수 있겠구나, 내가 폴드를 몇 개로 나눴는데 몇 번 더 학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계산하면서 대회를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기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모델이 바뀔 때는 학습 시간 많이 바뀌고, 이제 뭐 배치 사이즈라던가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같은 것들도 룰을 많이 복잡하게 막 집어넣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기록을 이제 그런 데이터 전처리 부분이라던가 모델 학습이라던가 이런 걸 좀 나눠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팁들은 다 전달을 해드린 것 같고요. 이제 함께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고 나서 조금 후회했는데요. 장점만 얘기했어야 되는데 단점만 제가 먼저 서술을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분석하는 사람이라 이런 특성이 이 페이지에 드러나는 것 같은데, 저가 이제 단점만 쓴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장점으로 옮겨 적었어요. 먼저 동기부여인데요. 혼자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의 책임감이 가져오는 동기부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혼자 무언가를 하다가 제대로 끝마무리 못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흐지부지 되는 경우는 없었나요? 그렇다면 함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논문을 보는 것, 새로운 기술을 찾고 테스트해보는 것, 저희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할 때에 멀티 프로세싱 하듯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스터디는 안 하더라도 논문 리뷰만큼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특히 여러분이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시는 게 아니라면 논문에서 혹은 새로운 코드에서 모르는 게 생기면 물어볼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알아가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보는 그런 지식들, 그것도 정말 좋고요. 이제 혼자 하다 보면은 자기의 틈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나 당연히 나는 이걸 알고 있다고 넘어간 것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 내가 사실은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이걸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틈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것은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뢰도 문제가 있는데, 혼자서 GitHub 리포지토리에 1년 동안 열심히 프라이빗으로 개발했다고 가정해 볼까요? 어떠한 내용을 커밋했는지도 보여줄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나는 몇백 번의 커밋을 했고 몇만 라인의 코딩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검증이 가능할까요? 안 되겠죠. 논문을 열심히 구현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다른 깃을 그저 클론한 것에 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논문의 저자가 아닌 이상 논문을 구현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함께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들여다보면은 고수 한 명이 개발한 게 커뮤니티 여러 명이 모여서 개발하는 하나보다 좋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커뮤니티를 이루어 일정 기간 프로젝트성으로 개발한 것이라면 홀로 아무런 프로세스 없이 개발한 것보다 신뢰도가 높아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적 없으신가요? 혼자서 3개월 동안 매주 화요일 2시간씩 개발했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스터디 그룹 모임 시간이 매주 화요일 7시에서 9시까지이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스터디를 한 결과물이 이러한 프로젝트다 라고 말하면은 신뢰도가 있겠죠. 실제적으로는 실망스러운 결과물일지라도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받으면서 그러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유명한 커뮤니티더라도 그렇게 코드가 깔끔하거나 재사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았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높은 신뢰도를 형성할 수 있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은 소속감과 자신감을 가지며 동기부여도 더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코드 퀄리티도 높아질 것이고 구현하게 되는 것들도 다양해지고 많아지겠죠. 이러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에 신뢰도도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실망스러운 결과물일지라도 차곡차곡 쌓이고 발전하여 함께 성장할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게 함께의 가치라고 생각하고요. 함께의 단점으로 팀이 활동하는 데 드는 코스트는 가장 큰 것은 저는 시간을 맞춰야 되는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시간을 잡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모두가 집중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팀으로 활동하는 데 드는 코스트보다 혼자 할 때 얻지 못하는 장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 코스트는 값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준에 대한 뭐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뭐 다 아실 내용이라서 제가 시간상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케글데이즈 이벤트라는 걸 가져왔어요. 그래서 케글데이즈는 200명에서 300명이 이루어지는 행사고 케글데이즈 미덥은 이제 50명에서 100명 정도 참가하는 행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석한 행사는 케글데이즈 미덥 행사이고 원래는 이제 오프라인으로 열려지는 행사예요. 근데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라인으로 현재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적으로는 저런 모습을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저렇게 이제 실습까지 할 수 있는 저런 시간이 함께 주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시만 캡처 한 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짜 연구소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은 아직 많이 부족하고 1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많이 부족한 모습일 수 있는데 후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업 후원을 통해서 기업의 회사의 인재를 추천하거나 홍보할 수 있는 채널로 연결하는 등 선순환의 관계를 가져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6개의 퍼블릭한 스터디 그룹과 1개의 이제 프라이빗한 스터디 그룹을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가짜 연구소에서는 어떤 걸 주로 하는지 케글의 중요도 같은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케글 대회 참여하는 그룹은 스터디 그룹은 2개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기초 튜토리얼 제작, 이론 스터디, CV 논문 구현, 논문 리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수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수준별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고, 저희가 이제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이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청강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준비했어요. 그래서 기초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AI 스쿨과 같은 이제 기초 이론 스터디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대회 참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딥러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으신 분들로 뽑았습니다. 근데 이제 대회 참가하는 프라이빗한 과정에는 이제 청강이 안 되지만, 대회가 끝나고 이제 회고하는 기간을 저희는 한 달이나 잡았어요. 그래야 이제 잘 사용할 만한 코드도 만들 수 있고 스터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이제 그러한 기간에 이제 청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수준별로 다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스터디를 하는가, 어떤 것을 공부하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들을 차곡차곡 밟아 나가신다면은 충분히 이벤트에 참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케글 팀은 저는 처음에는 오키 커뮤니티에서 모은 적도 있고, 그 케글 코리아라는 페이스북 그룹에서 팀장을 뽑는다고 해서 팀장으로 지원해서 팀원을 모아본 적도 있었고요. 그 케글에 있는 디스커션에 대회, 그 해당하는 대회의 디스커션에 가시면은 팀원을 모으는 스레드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모으시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저는 가짜연구소의 이 부분을 통해서 모집을 했었고, 페이스북이나 다른 뭐 채널을 통해서 한 2주 정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회를 막 스터디를 1, 2주 정도 진행한 상황이고요. 저희 가짜연구소 수도랩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오시면은 행사들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올 거고요.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가 스터디한 내용들을 모두 다 발표하고 연사들도 모셔서 컨퍼런스를 하는 수도콘이라는 걸 계획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나중에 관심 있게 봐주셔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날짜는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스터디한 내용은 저희는 모두 다 공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공개하는 가치를 형성하고자 하는데, 아직 스터디 시작한 지 1, 2주밖에 안 돼서 아직 자료가 별로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오셔서 도서관에 이 링크를 누르셔서 들어가셔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유튜브 채널도 하나 만들어 두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딥러닝 기초이론 스터디 1주차 내용만 공유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쌓아 나갈 것이니까 구독하시고 확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을 조금 넘겨서 죄송하고요. 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의 웨비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을 먼저 하고 이벤트를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소하지만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김찰남과 함께하는 식사 혹은 티타임입니다. 지금 여기에 이벤트 참가라고 외쳐주시는 분들에게 한해서 저와 함께 식사 혹은 티타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할게요. 김찰란이 너무 싫으시거나 지역이 너무 멀거나 시간이 안 되거나 맞출 수 없거나 뭐 코비드 19이 정말 심각해지면 상품권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짜연구소 청강은 저희 스터디원들에게만 한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강이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지금 이제 외부인들은 청강이 조금 어렵지만, 저희가 자료 공유를 이제 도서관이랑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공유하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확인해 주시는 방법으로 청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간 청강은 안 됩니다. 발표 자료는 제가 공유는 안 드릴 것 같은데 유튜브로 이 영상을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브를 남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로 남길 겁니다. 네. 근데 녹화가 잘 되었는지 모르겠어서, 혹시 녹화가 안 돼서 유튜브로 못 남긴다면 발표 자료를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일로. 스터디 그룹이 저희가 벌써 50명 정도 참여하고 있다 보니까 1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가 12월까지 계획하고 있고, 다음 스터디 그룹은 내년 1월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문의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이후에도. 그래서 추가 스터디 그룹을 형성해서 모집을 할 수 있을지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내년 1월에 이제 모집할 것 같습니다. 혹시 스터디 그룹에 관심 있으시면은 그 가짜 연구소에 오셔서 여기 수도랩으로 가시면은 가짜 연구소에 오실 수 있고요. 여기에 문의가 있는데, 문의에
스터디원 모집 추가 스터디 열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올려주시면은 정말 많아지면은 스터디를 더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팀장을 구하는 게 되게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계획한 스터디 그룹은 더 있었는데 팀장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모으다 보니까 이제 다 모집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스터디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랜덤 MBA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앙상블이 전부고 연구에 있어 의미가 없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앙상블에서 큰 모델 때려 넣는 게 상위권이어서 허탈한 경우 저도 경험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겨내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허탈한 경험은 많지만 그럼에도 이제 제가 존경한다고 해야 되나? 캑을 하면서 이제 롤모델로 하는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이제 베스트 피팅이라는 유저예요. 베스트 피팅은 이제 원래는 올타임 넘버 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조금 순위가 조금 낮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등, 지금 1등이시네요. 올타임 넘버 원으로 계속 부를게요. 잠깐 이분이 1등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시면은 금메달이 이제 은메달이랑 동메달 개수보다 더 많죠. 이분이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었는데 GPU가 2장밖에 꽂혀 있지 않았습니다. 컴퓨터에. 그래서 이분은 그런 장비로도 지금 이러한 성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꼭 큰 모델이어야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물론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1등 솔루션이 그렇게 막 50개 모델을 앙상블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서 와, 무슨 모델을 50개를 앙상블해 이 생각이 들었는데 팀원이 5명이고 앙상블을 10개, 모델을 10개씩 준비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그 정도 됐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도 50개 모델 앙상블한 거 보고서는 뭐 말도 안 된다 생각했었죠.